한국이 군사 강국이라고? 예전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단정했죠. 학생들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방산은 미국이 최고다. 유럽엔 프랑스, 독일 같은 방산 강국들이 버티고 있었고 동아시아? 솔직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 한국. 그 나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생 쌓아온 편견과 확신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깨달은 진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배신을 품격으로 돌려준 한국의 놀라운 외교 철학이 한 미국 교수의 인생을 바꾼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한국 방산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군사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제임스 스펜서 교수입니다. 20년 넘게 국방부와 나토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무기 체계와 방산 계약을 분석해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군비 경쟁,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매일같이 강의해왔기에 웬만한 사건엔 이제 놀라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 저는 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조용히 지워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던 판단이 너무나 품위 있는 방식으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의 제 일상은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현대 군사외교론을,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국제안보와 방산정책을 강의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대학원 세미나를 진행하며 주말에는 국방부나 나토에서 요청하는 정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저는 세계 각국의 군사, 정책과 방산 산업에 대해 나름대로 확고한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방산 산업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평화헌법의 제약으로 수출에 한계가 있고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서방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한국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 능력에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 제 평가였습니다. 이런 판단은 제 강의와 논문, 그리고 정책 자문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폴란드와 한국 간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첨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한국의 행보는 분명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만 해도 2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대형 딜이었고 이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 강국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과연 한국이 그 복잡하고 민감한 기술 보호 체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략적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첨단 무기 기술은 자칫 제3국으로 유출될 경우 원래 공급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술 보안과 수출 통제는 방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런 복잡한 국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우려는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몇몇 군사 전문 매체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 측에서 계약된 기술 일부가 독일의 방산 협력 과정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K2 전차의 레이더 관련 설계 일부가 비공식적 회의에서 거론됐다는 정황은 저를 더욱 단단히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술 유출 사례로 보였고 한국의 기술 보안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우려해왔던 일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제 지론이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제 강의실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무기보다 취약합니다. 기술이 유출되면 그 국가는 신뢰를 잃습니다. 한국은 좋은 무기를 만들었지만 신뢰의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학생들도 있었고 조심스럽게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자는 의견을 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무기 수출은 계약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제 강의를 듣던 학생들 중에는 군사학을 전공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장차 미군이나 국방부에서 일할 예정이었고 제 강의 내용은 그들의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제 견해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유출 사례는 신흥 방산국들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한국과의 품격이 얼마나 다르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한국과 폴란드가 2차 방산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이 채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또 계약을 논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 기사를 읽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한국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기술 공급국이 취하는 대응은 명확했습니다. 공식적인 항해, 언론을 통한 압박, 그리고 필요시 계약 중단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온 대부분의 방산 분쟁 사례가 그랬습니다. 미국이 F-35 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터키와의 계약을 중단한 사례나 독일이 레오파드 전차 기술 보호를 위해 제3국 수출을 제한한 사례들을 보면 선진 방산국들은 자국 기술 보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공식적인 항의 성명도 없었고 언론을 통한 압박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이 외교적으로 침묵하는 이유를 정치적 계산이나 체면치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기술을 당하고도 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일종의 약함이라 여겼습니다. 신흥 방산국으로서 국제적 이미지를 의식하여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오해였습니다. 곧이어 드러난 한국의 대응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느 국가의 방식과도 달랐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2차 계약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조건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기술 보호 조항 강화, 이중 검증 체계, 그리고 양국 공동 감시위원회 설립까지 명확한 재발 방지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추적 시스템까지 도입을 제안했다는 소식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감정적 대응은커녕 이 상황을 기술 신뢰 체계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1차 계약 당시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기술 유출 추적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그리고 위반 시 자동 제재 메커니즘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1차 계약 이후 폴란드 측의 기술 활용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굳이 외부에 떠들지 않고 차분히 재협상 테이블로 끌고 와 제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분명히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신뢰를 단순히 말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로 지켜내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어떤 사례와도 달랐습니다. 보통 기술 유출 문제가 발생하면 공급국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다른 잠재적 파트너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국내 여론을 달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대응 방식의 배경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전략적 사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을, 감정적 대응보다는 시스템적 해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던 서구식의 직설적 접근이 아닌 절제와 실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 한국은 배신 앞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품격 있게 반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20년 넘게 연구해온 국제관계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이런 대응이 폴란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술 유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던 폴란드도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압이 아닌 설득, 비난이 아닌 대안 제시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입을 쉽게 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 20년 넘게 쌓아온 제 지식과 경험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강의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유출의 위험이라는 단원 아래에 있던 한국 관련 사례는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둘 수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제목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배신을 품격으로 대응한 국가 한국. 20년 넘게 사용해온 강의 자료를 수정한다는 것은 제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몇 개의 슬라이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 학문적 신념 자체를 재검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고쳐나가는 동안 제 마음 한켠엔 묘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을까요? 혹은 경외감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제가 그토록 단정지었던 신뢰의 조건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강한 국가는 배신 앞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함부로 분노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품위를 잃지 않았으며 시스템으로 신뢰를 회복해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수정한 것은 국제분쟁 대응 유형 분류였습니다. 기존에는 강경 대응형, 협상 해결형, 회피형 등으로 분류했었는데 한국의 사례는 어디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카테고리가 필요했습니다. 건설적 해결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기회로 활용하는 방식 말입니다. 저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2차 계약 협상의 전말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 안엔 분명히 정치도 외교도 국방도 아닌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키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폴란드의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 위에 내민 것은 신뢰를 위한 설계도였습니다. 이런 대응 방식은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강대국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2차 계약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는 그들의 전략적 사고의 깊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기술 보호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양국 간의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였습니다. 공동감시위원회, 기술 이전 추적 시스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체크, 그리고 위반 시 단계적 제재 메커니즘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서 기술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어 양국 간의 신뢰를 높이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기존의 방산 계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방산 외교에 접목시킨 선구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측도 그 진심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제시한 보호 조건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기술 유출과 관련된 이슈를 계약 해석의 차이라는 언급으로 정리하면서도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통해 한국의 신뢰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과보다도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기준의 신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폴란드의 변화된 태도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처음부터 강경하게 나갔다면 폴란드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을 것이고 양국 관계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품격 있는 대응은 폴란드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국제관계에서 품격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기존의 국제관계 이론에서는 주로 힘의 균형, 경제적 이익, 전략적 가치 등이 주요 변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품격이 때로는 이런 전통적인 요소들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접근 방식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방산 수출 계약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이집트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에서도 한국은 일관되게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강의 슬라이드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기술은 흘러갈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설계할 수 있다. 그 문장을 보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묘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20년 넘게 군사정치학을 연구하면서도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진실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지킬 수 있는 국가의 자세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방법을 전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방산 외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수업 시간마다 한국의 사례를 꼭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기술 유출 논란이 있었던 나라 아닌가요? 왜 공개적인 항의도 하지 않았죠?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사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과 정확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더욱 신중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유출되었고 폴란드는 계약의 정신을 어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그 사실을 알고도 함부로 폴란드를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철저한 제도적 대응을 준비했고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이를 전면 수용했죠. 이게 바로 품격 있는 대응입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강력한 대응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교육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은 명확하고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우회적이고 절제된 접근 방식은 그들에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성 있게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폴란드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한국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압박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더 이상의 협력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덧붙였습니다. 신뢰는 상대가 잘할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상대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그 본보기를 보여준 나라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학원 세미나에서 벌어진 토론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그렇다면 한국의 대응이 약함의 표현일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었고 저 역시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한국은 폴란드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약함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전략적 강함의 결과일까요? 사실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기술은 뛰어나지만 관리 체계가 약한 나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신뢰를 되찾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단순한 방산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국가 간 신뢰로 승화시키는 정치적 성숙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감정과 이익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아왔기에 한국의 이런 절제와 전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더욱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는 종종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비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보인 대응,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보이는 강경한 자세, 심지어 미국이 때로 보이는 일방적인 접근 방식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한국의 접근법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점점 한국의 방식이 얼마나 독특하고 효과적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왜 그렇게 조용히 대응했을까요? 그냥 강하게 항의하면 안 됐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당장의 분노보다 미래의 신뢰를 선택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강한 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가져온 기존의 관점들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함이라는 개념에 대한 제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강함이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크기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품격과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강함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강의의 중심축은 어느새 한국이라는 국가의 대응 철학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단지 군사 무기의 성능이나 전략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저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과 폴란드의 2차 계약 과정을 정치적 신뢰 회복 모델로 소개합니다. 그 안에는 단순히 기술 계약을 넘어선 외교, 심리, 전략,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롭게 만든 강의 모듈의 제목은 21세기 방산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 모듈에서는 전통적인 방산 거래가 단순한 무기 판매에서 벗어나 어떻게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이런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외교적 갈등을 언론을 통해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장 대중의 분노를 자극할 수도 있었고 국제 여론을 통해 폴란드를 압박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국은 정교한 시스템과 제도적 조건을 통해 신뢰를 다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현대 정보화 시대의 특성을 매우 잘 이해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24시간 뉴스 사이클이 지배하는 시대에 성급한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나라를 큰 소리를 내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배신당했을 때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품격과 전략으로 대응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국제관계 이론의 근본적인 가정들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입장도 조심스럽게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기술 유출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지 않았지만 점차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2차 계약 조건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방산 시스템의 공동 개발까지 제안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의 신뢰 전략이 통했다는 것, 그리고 그 전략이 새로운 국제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변화가 폴란드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였습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과 방산업계 인사들이 한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다,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략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제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0여 년 전 중동의 한 국가에서 기술 협상이 결렬되며 양국 관계가 단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측 모두 공개 비판과 감정적 대응으로 돌이킬 수 없는 틈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갈등은 몇 년간 지속되었고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정치적 손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방식은 너무나 다르면서도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갈등을 키우지 않고도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법. 저는 그걸 처음으로 한국에게 배웠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는 미래의 외교관이나 국방 관련 공무원이 되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사례는 단순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 상황에서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모든 외교관들이 고민하는 영원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은 한국의 방식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매우 통찰력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접근 방식은 방산 분야뿐만 아니라 무역 분쟁, 영토 갈등, 심지어 기업 간 경쟁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관계를, 대립보다는 협력을 선택하는 것. 이런 원칙들은 보편적인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남은 한 학생이 저를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을 만드는 나라였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야 알았어.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그 기술을 누구와 공유할 수 있는가야.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답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지. 그 학생의 말은 제가 몇 달간 고민해온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강의실 칠판에 한 문장을 적어두었습니다. 신뢰는 기술보다 강하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이 문장을 읽고 학생들 대부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선 설명보다 기다림이 먼저라는 것을요. 20년 넘게 강단에 선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수업의 주제는 국가 간의 상호 신뢰가 군사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저는 나토 체계나 미일 군사동맹의 예를 들었을 겁니다. 콜드워 시절의 상호 확증 파괴 이론이나 걸프전에서 보여준 다국적군의 협력 사례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오직 한국과 폴란드의 사례로 수업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제 강의 스타일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방산계약 1차 때 기술을 당했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상대를 외교적 언어로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다음 협상에서 더욱 강력한 시스템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국력입니다.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전과는 다른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계약이 곧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신뢰는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대응을 하느냐로 증명되는 겁니다. 한국은 감정 대신 구조를 선택했고 비난 대신 대안을 냈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다시 쌓았죠. 이때 교실 뒤편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평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이클이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그런 대응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확실한 제재나 경고 없이는 상대방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마이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결과를 봐. 폴란드는 한국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추가적인 협력까지 제안하고 있어. 만약 한국이 처음부터 강경하게 나갔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고 신뢰가 더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순간 제자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그렇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냥 참은 건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한국이 겪어온 역사 때문일 겁니다. 수많은 외세의 간섭과 전쟁, 그리고 분단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그들의 생존 방식, 감정을 지키되 제도를 선택하는 지혜. 저는 그걸 이번 방산 사건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의 역사를 다시 공부해본 결과 이런 대응 방식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은 극한의 갈등과 대립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현재의 성숙한 외교 철학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대단하네요 라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경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국가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확장시키는 경험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앞으로 군사 외교를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처럼 신뢰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먹먹해졌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기술 거래의 실패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한국가가 보여준 조용한 승리였고 신뢰를 지키는 품격이란 무엇인가를 일깨워준 순간이었다는 걸요. 그 학생의 말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강의를 해온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 한국의 사례가 바로 그런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난 후 저는 혼자 교실에 남아 칠판에 적어둔 문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신뢰는 기술보다 강하다. 이 간단한 문장이 이제는 제 학문적 신념의 핵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을 통해 저는 국제관계와 방산 정책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연구실에 머물며 새로운 논문의 초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신뢰 중심 방산 외교 한국 모델의 이론적 함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21세기 방산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제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문득 지난 20여 년간 정리해둔 군사 외교 관련 논문과 보고서들을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서가를 가득 채운 수백 권의 책들과 논문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정책 분석 보고서들을 훑어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중 단 하나도 신뢰를 중심으로 다룬 글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기술의 우위, 전략적 배치, 군비 확장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석 속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책장에서 꺼낸 제 대표작 중 하나인 21세기 군사동맹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논문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2015년에 발표한 이 논문은 당시 학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 나토 정책 결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니 전체 200페이지 중에서 신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는 고작 3번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부차적인 언급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그 논문은 군사력 비교, 경제적 기여도, 지정학적 가치 등 정량적이고 물리적인 요소들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를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하드파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소프트파워, 특히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통해 제가 새롭게 배우게 된 것은 군사력도 외교 전략도 결국은 신뢰라는 단어 하나로 귀결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의 실책을 끝까지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억울했을 겁니다. 기술이 유출된 정황이 있었고 그 여파로 국제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해본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이런 대응이 얼마나 예외적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2019년 터키가 S-400 미사일 시스템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했을 때 미국은 즉시 F-35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배제시켰습니다. 2020년 독일이 노드스트림 2 파이프라인 건설을 강행했을 때도 미국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의 전형이었습니다. 그 대신 한국은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차분하게 자료를 모으고 조용히 2차 계약 테이블을 준비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술 보호 장치를 마련해 제시했습니다. 그 태도는 한편으로는 너무 조용해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 강력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동양의 고전 철학에서 말하는 부쟁 즉 다투지 않으면서 이기는 지혜와도 통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연구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각 국가들 간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크기로 국가들을 분류했었는데 이제는 신뢰지수라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이 새로운 기준에서 상위권에 위치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강한 나라란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 목소리를 높이는 나라가 아니라 배신 앞에서도 신뢰의 균형을 잃지 않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강국이라는 사실을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나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통찰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새 노트를 꺼내어 제목을 적었습니다. 신뢰 기반 국제관계 이론의 탐구. 그리고 첫 번째 사례 연구로 한국 폴란드 방산 협력 모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군사학술지에 기고할 새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배신을 품격으로 돌려준 한국, 신뢰의 새 기준을 세우다. 그리고 그 논문 서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 미국 군사정치학자가 한국이라는 국가의 대응 방식에 감동받아 자신의 신념을 바꾸게 된 과정을 담고 있다. 한국은 기술을 넘어서 신뢰를 설계한 나라였다. 이 논문을 쓰면서 저는 과거 20년간의 연구를 새로운 렌즈로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핵억지력도 걸프전의 첨단 무기 체계도 결국은 상호 간의 신뢰 또는 불신에 기반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런 심층적인 동기보다는 표면적인 현상에만 주목했었습니다. 논문 작성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한국의 접근 방식을 기존의 국제관계 이론 틀 안에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주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고 자유주의 이론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구성주의적 접근이 가장 가까웠지만 그것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국방도 외교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결이 바로 국가 간 신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이 교훈은 앞으로 제 학문적 여정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학기 마지막 수업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까지 강의실에 남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조용히 한 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은 조슈아, 군사외교 전공을 희망하며 저를 유독 유심히 바라보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학기 내내 제 강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생 중 하나였고 특히 한국 관련 수업에서는 더욱 깊은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요즘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어요. 처음엔 기술력만 좋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슈아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교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랬단다. 처음엔 그저 아시아의 새로운 기술 강국이라고만 봤지만 그들의 대응을 보고 나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신뢰의 전략을 갖춘 나라임을 느꼈지. 제 대답을 들으며 조슈아는 더욱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학문적 호기심과 함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엿보였습니다.
조슈아는 조금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그럼 배신을 당하고도 아무 말 없이 품위 있게 대응하는 게 정말 이기는 걸까요? 그렇게 참는 게 강한 건가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슈아의 물음은 단지 한국의 대응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동안 쌓아온 군사 이론과 전략, 그리고 강함이라는 정의 자체를 다시 묻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현대 국제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도덕성과 품격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이런 철학적 고민은 투키디데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영원한 딜레마였습니다. 미국의 네오콘 진영과 리버럴 진영 간의 외교 정책 논쟁도 결국은 이런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저는 조슈아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슈아, 배신 앞에서 감정을 표출하는 건 쉽습니다. 비난하고 외치고 거래를 끊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품위를 잃지 않고 오히려 상대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방식은 정말 강한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응은 단순히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전략적 이득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그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뢰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게 되었죠. 나는 그것을 보고 이긴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신뢰 위에 다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품격의 능력입니다. 조슈아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결국 가장 강한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하고 싶게 만드는 힘이군요. 폴란드가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것이 옳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조슈아의 통찰력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권력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조슈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총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외교관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엔 설명하기 힘든 울림이 찾아왔습니다. 이 수업이 단지 군사 이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로서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학생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조슈아는 그런 학생 중 하나였고 한국의 사례가 그에게 영감을 준 것을 보면서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조슈아, 그런 꿈을 가진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길이 너에게 영감을 줬다니 기쁘구나.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외교관이 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할 날을 기대할게. 그리고 그때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란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강의실을 나오며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텍사스의 넓은 하늘이 유독 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당신이 가르쳐준 건 무기의 힘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신뢰의 품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강의도 제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새학기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목명은 21세기 신뢰 외교론 한국 모델의 이해였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 국제관계에서 신뢰의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학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외교 철학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외교부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신뢰의 논리, 대립이 아닌 협력,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외교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 방식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의 방식이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더 평화롭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변화의 작은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